아버지, 기침이 더 심해지신 것 같아 염려됩니다. 아니다, 괜찮다. 우리 연화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재미지게 사는 건 보고 눈을 감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거라. 아버지, 영감, 용이가 문안 인사드린답니다. 저 밤새 편안히 문안 인사 드리려고. 못난 것. 말이 명확치 못하고 어찌 그리 흐리멍덩한 것이야. 꼴도 보기 싫다. 어서 나가거라. 영감, 너무하십니다. 연화에겐 그리 따뜻하게 하시면서 어찌 우리 용이에게만 그리 차게 구십니까? 손이 귀한 집에서 아들을 보았으면 업고 다니실 일이온데 작은 마누라한테 나온 아들이라 그러시는 겁니까? 정말 서운합니다. 듣기 싫소. 부인도 물러가시오. 이 사람은 지방의 한 고을에서 땅부자로 이름난 김영감이라오. 첫째 부인이 딸을 낳고 얼마 못 있어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몇 년 후에 새 부인으로 신씨를 맞아들였는데 김영감 댁에 들어온 이 여인이 얼마 안가 배가 불러오더니만 남자아이를 낳은 게요. 마침 손이 귀한 집에 아들이 생겼으니 기뻐할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김영감은 아들에게 다정하게 대해주기는커녕 아이를 제대로 안아준 적도 없었으며 행동거지 하나하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오. 어느 날 밤 연화가 달빛을 보며 마당을 거닐고 있을 때였는데 새어머니 신씨가 다급히 별채 쪽으로 가는 걸 보았지.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무심코 뒤를 따랐는데 신씨가 좌우를 살피다가 헛간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소. 아이고 우리 이쁜이. 말씀 좀 가리십시오. 제가 아주 가슴이 졸여서 못 살겠습니다. 나는 그대를 보니 가슴이 뛰어 못 살겠소. 참, 몰라요. 신씨와 함께 있는 자는 김영감 집의 도마름이었소. 신씨가 김영감의 처가 되기 전부터 도마름은 이미 신씨와 정분이 난 상태였고 그 끈끈한 관계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었지. 김영감네 논밭을 관리하는 마름들 중에서 우두머리였던 도마름은 곡식을 야금야금 뒤로 빼돌리곤 했었소. 그런데 이자가 자기의 정인을 영감의 처로 들어앉히고는 김영감의 재산을 몽땅 빼돌리기 위해서 모사를 꾸미고 있었지. 노인네가 눈치를 챈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용이를 저리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거참 신기하지 않소? 용이가 클수록 나를 쏙 빼닮으니 말이오. 그 녀석 참. 아이고, 웃을 때가 아닙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딸한테 전 재산을 몽땅 주고 우리는 개밥에 도토리 신세 모양이 되면 어쩝니까? 속에 구렁이가 12마리는 들어있는 노인네니 무슨 수를 쓸지 모르는 일이지. 안 그래도 내게 생각이 있소. 웬 놈이냐? 저게 누구야? 연화 아니야? 이를 어째? 우리가 한 얘기를 들은 게 아닐까요? 어서 손을 써야겠구먼. 잠시 당황하는 듯하던 도마름은 무슨 방도라도 있는 양 입을 희죽거리며 교활하게 미소 지었소. 방에 들어온 연화는 무섭고 혼란스러웠다오. 너무 큰 비밀을 알아버린 게야. 새어머니 신씨와 도마름이 정분이 난 것도 모자라서 동생인 줄 알았던 용이가 마름의 아들이라니 통탄을 금할 수 없었지. 당장이라도 아버지께 달려가 이 사실을 고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병세가 더 악화될까 걱정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오. 그 후 며칠 동안을 아버지에게 고하려고 하긴 했으나 신씨가 연화의 아버지 옆에 찰싹 붙어 있으니 입이 떨어지질 않았지.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무렵 신씨가 다급하게 연화를 불러 하는 말이
아버님께서 기침이 더 심해지시니 얼른 의원에 가서 약을 받아오너라. 아래 것들에겐 따로 시킨 일이 있어서 너밖에 갈 사람이 없구나. 아버지가 걱정됐던 연화는 불이 나게 의원으로 향했다오. 어느새 칠흑같이 어두워져서 산길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 안 보였는데도 연화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지.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는가 싶더니만 어디선가 복면을 한 괴한이 나타나 연화의 입을 틀어막았다오. 괴한의 완력이 어찌나 센지 연화는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있었소. 허나 죽을 힘을 다해 발버둥치던 연화는 입을 막고 있던 괴한의 손을 깨물었다오. 괴한이 제 손을 감싸 쥐고 있는 틈에 연화는 달아날 수 있었지. 괴한에게 벗어나 달아나긴 했는데 길도 모르는 채 무작정 뛰어가다가 그만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만 거요. 연화가 벼랑 밑으로 떨어진 것을 본 괴한은 못내 아쉬워하는 표정으로 입맛을 다시며 산을 내려갔다오. 그리고는 마름이 있는 행랑채로 들어가는 것이었소. 죽었느냐? 예, 처리했습니다요. 이 일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 예. 뒤이어 신씨가 김영감에게 가서 눈물을 쥐어짜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영감, 이를 어찌합니까? 연화가 글쎄. 왜 그러시오? 무슨 일이 있어? 저작거리에 나갔다가 못된 놈에게 당해서 벼랑 끝에서 자결을. 아이고. 아니, 우리 연화가. 아이고. 이렇게 도마름과 신씨의 계략 때문에 안 그래도 병약하던 김영감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고 며칠을 못 가 김영감은 눈을 감고 말았지 뭐유. 한편 연화는 사경을 헤매다가 며칠 만에야 눈을 떴는데 여기가 어디지? 이제야 정신이 드나보. 보름이나 사경을 헤매었소. 예? 보름이나요? 아주 못 깨어나는 줄 알았소. 마침 우리 일행이 그곳을 지났으니 다행이었지. 더 늦었으면 애기씨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게요. 헌데 무슨 곡절이 있었기에 벼랑에서 떨어진 게요. 실은 연화는 그간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오. 저런 인두껍을 쓰고 그런 짓을 하다니 쳐 죽일 년놈들이구려. 연화를 구해준 이 여인은 기녀들을 가르치는 교방의 행수였는데 왕족과 사신들을 상대하며 그들과 대거리할 수 있는 지식과 재예를 겸비한 여인이었수. 그런 그녀는 연화가 공경에 처한 것을 안타깝게 여겼지. 그리고 하인을 시켜 연화의 집안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게 했다오. 행수 어르신, 그래. 알아봤느냐? 예. 김영감 댁의 본처에게서 낳은 연화 씨가 저잣거리 구경을 나갔다가 그만 괴한에게 욕보임을 당하고 강물에 몸을 던져 자결했다고 동네에 소문이 파다했습니다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나? 그 바람에 그 댁 영감님의 병환이 급격히 나빠져서 며칠 못 가서 돌아가셨답니다요. 김영감의 재산이 자연히 어린 아들에게 돌아간 모양이온데 그 집의 도마름 놈이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면서 신씨의 방을 들락거리며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죠. 허허, 이런 벼락을 맞아 죽을 놈들이로다. 신씨와 마름이 무서운 짓을 꾸며 아버지까지 죽게 됐지만 연화가 집에 돌아간다고 한들 12살 어린 여자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소. 또 어떤 곤경에 처할지 모를 일이었지. 누가 연화의 말을 들어줄 것이며 보호해 줄 것인가 말이오. 그리하여 갈 곳 없는 연화는 교방에 몸을 의탁하여 살게 되었고 행수에게 기예를 배우며 기녀로서의 교육을 받게 되었다오. 그렇게
6년의 세월이 흘렀지. 연화는 용모는 갈수록 만개한 꽃과 같아졌다오. 거기에다 예술과 학문의 깊이가 있으니 왕족이나 문무백관, 격이 있는 부자들만 상대하였고 몸을 파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콧대 높은 고급 기녀가 된 거요. 그렇게 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데 한양에서 기녀로서 이름을 날리던 연화는 돌연 자기가 살던 고을에 내려와 기방을 차렸다오. 지방 고을에선 보기 힘든 미인이었으니 장안의 그녀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지.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기방 주변으로 몰려드는 남정네들이 많아졌고 그 중에는 신씨의 아들 용의도 있었소. 용의는 연화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연화는 용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지. 그래서 연화가 용의에게 눈맞춤을 하면서 살짝 미소를 흘렸다오. 그랬더니 용의가 얼굴을 붉히면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라. 그러더니 용의가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기방에 드나들기 시작하는데 연화가 자기에게 마음을 줄 듯 말 듯하니 애간장이 타서 죽을 지경이었지. 그렇게 연화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여러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소. 기방에서 술을 마시던 용의에게 연화가 술을 따라주고는 바삐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다오.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니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벌써? 조금 더 있자꾸나. 저 또한 나으리와 오래 있고 싶습니다. 허나 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니 별 도리가 있겠습니까?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오지 않는다. 종일 네 얼굴 보려고 산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있어주면 안 되겠느냐? 나으리는 제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애가 달아 못 살겠다. 해맑고 순수하신 나으리께서 일편단심 저만 바라보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오나 기생의 신분으로 어찌 일부종사할 수 있겠습니까? 기적에서 제외되기 전까진 이렇게 사내들에게 웃음을 팔 수밖에요. 너를 기적에서 빼내주면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내가 빼주겠다. 비록 이 몸이 천한 계집이오나 손목을 한번 잡으려면 집 한 채가 들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나으리께는 어려운 일이오니 마음만 받겠습니다. 내 너를 품에 안을 수만 있다면 뭔들 못하겠느냐? 조금만 기다리거라. 바보 같은 용의가 연화랑 살궁리를 하니까 더 애가 달았지. 그래서 신씨와 마름이 줄타 중인 틈을 타서 방을 뒤져서 집문서며 땅문서며 문서란 문서는 죄다 들고 왔지 뭐요. 하기사 아둔한 용의가 뭘 알기나 했겠수? 제 어미가 농 속에 꽁꽁 숨겨두었으니 무조건 귀하고 값진 것이라 생각하고 가져온 게지. 그런데 이를 받아든 연화가 문서들을 살피다가 깜짝 놀라며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오. 얼마 뒤에 집으로 돌아온 신씨와 마름이 문서들이 없어진 것을 알고 난리가 나지 않았겠소. 용의가 기생집에 가져다 줬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길로 기방으로 뛰어갔다오. 코앞에 연화를 두고도 연화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문서 내놓으라고 쌍욕을 하며 달려드는 게요. 년,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불려시 같은 년, 우리 아들 꼬셔서 문서들을 빼돌려? 해옥값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쳐줄 테니까 당장 우리 거 내놓지 못해, 이년? 하늘이 무섭다라. 제가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가 되는지 예서 이럴 것이 아니라 사또께 여쭤보는 것은 어떠신지요? 그래, 이년아. 안 그래도 내가 관아에 고발을 하고 오는 참이다. 이리하여 사또 앞에서 시비를 가리게 되었는데, 사또, 인연이 제 아들을 꿰어서 집문서, 땅문서를 모조리 훔쳐갔사옵니다. 이자의 말이 사실이냐? 억울하옵니다, 사또. 문서의 주인도 아닌 자가 제 것이냐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사옵니다. 이것은 원래부터 저의 것이었사옵니다. 이것이 그 증좌이지요. 하면서 사또 앞에 문서들을 내놓는 거라.
그 중에서도 재산의 상속에 대해 기록한 분재기와 문서들을 본 사또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오. 그 분재기는 연화에게 사고가 있기 전에 김영감이 작성한 것으로 모든 재산을 딸 연화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소. 거기에다 집 문서, 땅 문서도 모두 연화의 이름으로 돌려놓았던 것이오. 허면 김영감의 딸 연화가 너라는 말이냐? 예, 그러하옵니다. 사실 연화의 아버지 김영감은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던 거요. 김영감은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것이 걱정이었지. 본인은 양기가 쇠하여 후사를 보지 못하는 몸이었는데 신씨가 덜컥 아들을 낳은 것이었소. 어딘가 미심쩍긴 했지만 자신의 씨가 아니라는 증조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잠자코 있었던 게지. 그런데 용이가 클수록 마름놈과 판박이가 되어가니 신씨와 마름이 자기를 속였다는 걸 확신하게 된 게지. 그래서 일찌감치 모든 재산을 딸 연화에게 상속해 놓은 것이었소. 연화는 사또에게 6년 전 헛간에서 신씨와 마름이 나눈 대화며 행태를 소상히 아뢰고 그 뒤에 자기에게 벌어졌던 사건들을 이야기했지. 아닙니다, 사또. 전현이 재산을 노리고 모함을 하는 겁니다. 신씨와 마름이 딱 잡아떼니까 사또가 여봐라! 마름놈의 신복을 당장 잡아오너라! 6년 전에 연화를 죽이려던 놈이 잡혀왔는데 바른 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대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또가 호통을 치니까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걸 눈치챈 신복이 겁을 집어먹고는 당시의 일을 줄줄이 부는 거였소. 그리고 사또가 묻지도 않은 마름과 신씨의 행각을 전부 다 얘기하지 뭐겠소. 둘이 한 짓이 어찌나 못되고 추잡한지 구경하던 사람들이 신씨와 마름에게 돌을 던지며 욕을 할 정도였다오. 이리하여 살인을 교사한 마름은 능지처참에 처해지고 신씨와 용인은 노비가 되는 엄벌에 처해졌다오. 그렇게 연화는 6년 만에야 집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소. 그 후 이웃들의 주선으로 착하고 똑똑한 신랑을 만났고 김영감이 그토록 바라던 모습처럼 아들, 딸 낳아 기르며 재미지게 살게 됐다는 이야기요. 이야기 값은 구독과 좋아요면 된다오. 그럼 다음에 또 놀러 오시구랴.